네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어디 해봐라. 진짜 할 수 있어요. 어둠이었다. 온통 어둠뿐이었다. 민태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문 쪽을 향했다. 햇빛이 들어오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다.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침이 오는지 밤이 가는지 계절이 바뀌는지조차 그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오 집사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 민태주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오지 마. 혼자 있고 싶어. 그러시면 식사를 거르시게 됩니다. 상관없어. 나가. 오 집사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민태주는 다시 고요 속에 남겨졌다. 그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것이었다. 아무도 없는 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48세. 왕년에는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다. 부동산과 건설업으로 재산을 일궜고 이 고택도 그가 직접 복원한 것이었다. 아내 수진이와 아들 민우와 함께 살던 이곳.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 하지만 4년 전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 화재였다. 원인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태주는 늦은 회의 때문에 집에 없었다.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아내와 아들은 연기에 질식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민태주는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었다가 무너지는 기둥에 머리를 맞았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했다. 의사들은 말했다. 물리적 손상이 아니라고. 뇌에도 이상이 없다고.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시각장애라고. 시민성 시각장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이 세상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민태주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을 찾아다녔다. 미국, 독일, 일본까지 갔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회복 불가능. 그의 눈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혔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민태주는 이 고택에 틀어박혀 살았다.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다. 회사 일은 전무이사에게 맡겼고 모든 결정은 전화나 음성 메시지로 처리했다. 그는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내일도 똑같을 하루. 회장님, 오 집사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뭐야? 나가라고 했잖아. 새로운 간병인이 도착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민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간병인. 또 간병인이라니. 그동안 몇 명이나 왔다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누구든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나갔다. 민태준의 까다로운 성격과 무뚝뚝한 태도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다. 필요 없어. 돌려보내. 이번엔 음악 치료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예전에 요청하셨던. 그건 3년 전 얘기야. 이제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최소 3개월은 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민태주는 짜증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오 집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비켜.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
아드님도 함께 왔습니다. 민태주는 멈춰섰다. 뭐라고? 음악치료사 이채원 씨의 아드님입니다. 8살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민태주는 어이가 없었다. 간병인이 아이를 데려오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집사, 자네 정신이 있나? 여긴 어린애가 뛰어놀 곳이 아니야.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오 집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열었다. 민태주는 할 수 없이 지팡이를 짚고 복도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 건 여전히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한 계단 한 계단 발로 확인하며 천천히 내려갔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은은한 꽃향기. 아내 수진이가 좋아하던 프리지아 향이었다. 민태준의 가슴이 뜨끔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채원입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다. 굳이 인사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래 있지 않을 테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들 떠났죠. 침묵이 흘렀다. 민태주는 소파 쪽으로 손을 뻗어 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때였다. 아저씨, 왜 선글라스 껴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 민태주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준아, 조용히 해. 이채원이 급하게 아이를 제지했지만 아이는 계속 말했다. 근데 선글라스 안에서도 캄캄할 텐데 왜 껴요? 밖도 안 보이는데. 민태주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넌 참 무례하구나. 하준아, 미안해요.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괜찮아요. 민태주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어린애가 궁금한 건 당연하죠. 꼬마야, 이 선글라스는 남들이 내 눈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끼는 거야. 내 눈은 보기 흉하거든. 왜요? 예쁜데. 민태주는 놀랐다. 예쁘다니. 자기 눈을 본 적도 없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넌 내 눈을 본 적도 없잖아. 안 봐도 알아요.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목소리로? 네. 아저씨 목소리는 낮은 라 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높은 파샵 음이 숨어 있어요. 슬픈 소리예요. 근데 슬픈 사람의 눈은 예뻐요. 우리 돌아가신 아빠도 그랬어요. 민태주는 말문이 막혔다. 8살짜리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목소리로 음을 구분하고 그 안에 숨은 감정까지 읽는다니. 하준이는 절대음감이 있어요. 이채원이 조용히 설명했다. 남편이 작곡가였어요. 하준이는 아빠 영향을 많이 받았죠.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민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내 감정 상태를 알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저씨 눈 고칠 수 있어요. 하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민태주는 굳어졌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이채원조차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아저씨 눈, 제가 다시 보게 할 수 있어요. 민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집사? 예, 회장님. 당장 이 모자를 내보내.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아이가 장난치는 거야.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내 눈을 8살짜리 꼬마가 고친다고? 이게 말이 되나?
민태주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팡이를 휘둘렀다. 이채원이 황급히 하준을 끌어안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준이가 실례를 했네요. 실례 정도가 아니야. 나를 조롱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회장님. 하준이는 진심으로. 나가. 당장 나가라고. 민태주는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가 고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채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준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하준은 뒤돌아보며 말했다. 아저씨는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기 싫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은 거예요. 민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준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도와줄게요. 아저씨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무섭지 않게. 그 말을 끝으로 하준과 이채원은 거실을 나갔다. 민태주는 그대로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소파를 더듬어 다시 앉았다. 가슴이 뛰었다. 숨이 가빴다. 집사. 예, 회장님. 저 아이가 뭐라고 했나? 세상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민태주는 선글라스 너머로 눈을 감았다. 이미 감겨있는 눈을 다시 한번 감았다. 아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보기 싫은 거라고. 세상이 무섭다고. 맞는 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의사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자신의 눈이 스스로 감긴 것이라는 것을. 가족을 잃은 그날 이후 그는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이 없는 세상을. 자신만 살아남은 세상을. 민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8살짜리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나? 단 몇 마디 대화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어떻게 꿰뚫어 본 건가? 집사. 예. 저 모자. 어디로 갔나?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별채? 예.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민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내보내라고 했잖아.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제 권한으로 일단 머물게 했습니다. 집사 자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오 집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다. 하지만 그 안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민태주는 그것을 감지했다. 왜 그러나? 자네답지 않게. 제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민태주는 입을 다물었다. 오 집사의 아들. 10년 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던 그 아이. 민태주는 당시 치료비를 지원했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미안하네, 집사.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닙니다. 다만 저 아이를 보니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룻밤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민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하지만 내일 아침엔 보내야 해. 난 더 이상 희망 같은 걸 가질 수 없어. 알겠습니다. 오 집사는 그렇게 말하고 물러났다. 민태주는 다시 혼자 남았다. 고요 속에서 그는 생각했다. 8살 아이의 목소리를, 자신의 눈을 고칠 수 있다던 그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밤이 되었다. 민태주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향해 눈을 뜨고 있었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뿐이었다.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피아노 소리.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별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민태주는 몸을 일으켰다. 그 멜로디는 낯익었다. 쇼팽의 녹턴. 아내 수진이가 좋아하던 곡이었다. 그녀는 가끔 저녁 식사 후에 이 곡을 들으며 차를 마셨다. 피아노 소리가 멈추었다.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멜로디는 없었다. 그저 음을 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음들은 이상하게도 민태준의 가슴을 울렸다. 라, 도, 미, 솔. 하준의 목소리는 맑았다. 유리구슬처럼 투명한 음들이 밤 공기를 타고 민태준의 방까지 흘러들어왔다. 민태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평온함. 아니, 평온함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리움과 슬픔과 따뜻함이 뒤섞인. 노래가 끝났다. 다시 고요해졌다. 민태준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 아침 한 번 더 만나보자.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마지막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민태준은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번엔 잠이 왔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다. 아침 햇살이 고택을 비쳤다. 민태준은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공기의 온도로 느낄 수 있었다. 따뜻한 아침이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오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걸어갔다. 거울 앞에 섰지만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손으로 얼굴을 더듬으며 면도를 했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집사. 예, 회장님. 저 모자 아직 있나? 예. 별채에 계십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해. 오 집사는 잠시 침묵했다. 놀란 것이었다. 민태준이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 게 언제였던가. 4년 동안 혼자였다. 알겠습니다. 민태준은 식당으로 내려갔다.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다. 얼마 후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의 발소리. 한 명은 여자의 걸음, 다른 한 명은 가볍고 빠른 아이의 걸음.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채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시오. 감사합니다.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하준의 목소리. 아저씨,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민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던가. 그런가? 내가 어떻게 하나? 목소리가 어제보다 높아졌어요. 반음 정도요. 반음? 네. 어제는 라였는데 오늘은 라샵이에요. 조금 더 밝은 소리예요. 민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신기한 아이로구나. 식사가 시작되었다. 밥과 국,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였다. 민태준은 숟가락을 들었다. 4년 동안 혼자 먹어온 식사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회장님. 이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하준이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내가 과했소. 민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당신들을 믿지 않소.
내 눈을 고친다는 것도 음악 치료라는 것도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젯밤 그 아이의 노래를 들었소.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소. 그래서 하루만 더 기회를 주려고 하오.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소. 민태주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 집사가 이채원 앞으로 그것을 밀었다. 이게 뭡니까? 회복 불가능 진단서요. 세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이 내린 결론이요. 존스 홉킨스, 하이델베르크, 도쿄 대학병원까지 다녀왔소. 결과는 똑같았소. 이채원은 서류를 펼쳐 읽었다.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다.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결론만큼은 명확했다. 회복 불가능.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헛된 희망을 주지 말라는 거요. 만약 당신들이 나를 속이려는 거라면 지금 당장 떠나시오. 하지만 진심이라면. 민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진심이라면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 눈이 감긴 이유를. 하준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저씨, 말해줄 거예요? 그래. 내가 듣고 싶다면. 민태주는 심호흡을 했다. 4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것을 8살 아이와 낯선 여자에게 하려는 것이었다. 4년 전이었소. 11월 18일 밤이었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날 나는 회의가 있었소. 중요한 계약건이었소. 아내 수진이가 전화했소. 민우가 열이 난다고.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하지만 나는 회의를 끝내야 한다고 했소. 민태준의 손이 떨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소. 화재가 났다고.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갔소. 하지만 이미 늦었소. 소방차가 와 있었고 불길은 하늘을 뒤덮었소.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눈을 감았다. 불 속으로 뛰어들었소. 아내와 아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무너지는 기둥에 맞아 쓰러졌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소. 아내와 아들이 이미 떠났다고. 테이블은 조용했다. 이채원도 하준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눈은 감겼소. 의사들은 시민성이라고 했소.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소. 이건 벌이라는 것을. 가족보다 이를 선택한 내게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것을. 민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그날 집에 있었다면, 회의를 취소하고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다면, 그랬다면 화재를 피할 수 있었을 거요. 아내와 아들은 지금 살아 있었을 거요. 아저씨,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 그건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민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야, 꼬마야. 내가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하준이 의자에서 내려왔다. 작은 발소리가 민태준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작은 손이 민태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슬픈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한대요. 남을 탓하거나 자기를 탓하거나. 근데 그건 잘못된 거래요. 꼬마야, 넌 너무 어려서 몰라. 아니요. 저는 알아요. 우리 아빠도 그랬거든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계속 일했어요. 엄마가 쉬라고 했는데도 작곡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그리고 안 깨어났어요.
이채원이 조용히 말했다. 하준아, 엄마는 자기 잘못이라고 했어요. 아빠를 더 말렸어야 했다고. 근데 아니에요. 아빠는 음악을 사랑했어요. 그게 아빠의 삶이었어요.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요. 민태주는 입을 다물었다. 8살 아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운이었어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민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선글라스 아래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다. 근데 아저씨는 자기를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눈을 감은 거예요. 세상을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자기를 보기 싫은 거예요. 하주는 민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저는 아저씨가 다시 자기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눈도 다시 뜰 수 있을 거예요. 민태준은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오 집사조차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하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미안하다, 꼬마야. 내가 너무 약했구나. 아니에요. 아저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견딘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민태준은 눈물을 닦았다. 손수건으로 선글라스 아래를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해보지. 음악 치료든 뭐든 시도해보겠어. 정말요? 그래. 대신 약속해라. 만약 내 눈이 뜨인다면. 민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내가 이 집을 주고 널 아들로 삼겠다. 하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짜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그럼 저도 약속할게요. 아저씨 눈 꼭 뜨게 해줄게요. 그럼 아저씨가 제 새 아빠가 되는 거예요? 민태준은 웃었다. 4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렇게 되는구나. 이채원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5년. 하준이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을 본 게 얼마만인가.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당신들이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소. 식사가 끝났다. 민태준은 하준과 이채원을 음악실로 안내했다. 예전에 아내가 사용하던 방이었다.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다. 4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방. 여기서 치료를 시작하겠소. 알겠습니다. 이채원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을 천천히 눌렀다. 조율이 필요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맑았다. 회장님, 먼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오. 회장님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민태준은 생각했다. 행복했던 순간. 그런 게 있었던가.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내분이나 아드님과 함께했던 순간 중에서요. 민태준은 눈을 감았다. 기억을 더듬었다.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아들이 태어났던 날, 함께 여행을 갔던 날들, 아들 민우가 태어났던 날이요. 어떤 날이었나요? 비가 왔소. 장대비였소. 병원으로 가는 길에 차가 막혔소. 나는 초조했고 아내는 진통으로 괴로워했소. 민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비가 그쳤소. 그리고 민우가 태어났소. 울음소리가 들렸소. 맑고 크게 울었소.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소. 그 울음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요. 절대 잊을 수 없소. 이채원은 하준을 바라봤다.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으앙, 으앙. 아기 울음소리였다. 하준이 흉내낸 것이었다. 민태주는 깜짝 놀랐다. 이게 아드님의 울음소리와 비슷한가요? 민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소. 정말 비슷하오. 하준이는 소리를 재현할 수 있어요. 한번 들으면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이채원이 피아노를 쳤다. 빗소리를 표현한 음들이었다.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섞여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만들었다. 민태주는 그 소리에 빠져들었다. 눈을 감고 들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병원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 아내의 손을 잡았던 기억, 아들이 처음 세상에 나왔던 순간, 그리고 이건 하준이 노래를 불렀다. 멜로디가 있었다. 자장가였다. 민태준이 민우에게 불러주던 노래.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민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불렀다. 하준과 함께 불렀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노래가 끝났다. 민태주는 눈을 떴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어둠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다. 이게 음악 치료요? 예. 회장님의 행복했던 기억을 소리로 되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열릴 거예요. 민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 보시오. 더 많은 기억을 들려주시오. 그날 오후 내내 음악실에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피아노 소리, 노랫소리, 그리고 민태준의 웃음소리. 4년 만에 고택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오 집사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복잡했다. 기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10년 전을 떠올렸다.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민태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민태준은 치료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아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이유였다. 일이 많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 민태주는 달랐다. 처음 만난 모자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었다. 새 가족이라고 했다. 오 집사는 주먹을 쥐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다. 분노였다. 오래된 원망이었다. 왜 그때는 안 그러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확실했다. 왜 저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주일이 흘렀다. 민태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마다 하준의 노랫소리에 눈을 떴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 새들의 지저김을 흉내내는 소리. 민태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회장님, 오늘은 어떤 기억을 들려드릴까요? 이채원이 물었다. 음악실에서의 치료는 매일 계속되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소리가 있었소. 새소리요. 어떤 새였나요? 꾀꼬리였소. 봄이면 이 고택 정원에 찾아왔소. 아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곤 했소. 하준이 눈을 반짝였다. 꾀꼬리요? 저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우리 아빠가 녹음해둔 걸 들려줬어요. 하주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꾀꼬록 꾀꼬록. 민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꾀꼬리 소리와 똑같았다. 놀랍구나. 진짜 새가 온 줄 알았어. 엄마, 피아노도 쳐주세요. 이채원이 건반을 눌렀다. 바람 소리를 표현한 부드러운 음들이 흘러나왔다. 그 위로 하준의 꾀꼬리 소리가 어우러졌다. 민태주는 눈을 감고 들었다. 아니, 이미 감겨있는 눈이었지만 마음으로 보았다. 봄날의 정원이 떠올랐다. 아내가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던 모습, 그 옆에 앉아 함께 새소리를 듣던 자신의 모습. 수진아.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보고 싶구나. 음악이 멈췄다. 민태주는 눈을 떴다. 여전히 어둠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희미한 빛의 흔적 같은 것이었다. 회장님? 이채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세요? 민태주는 손을 앞으로 뻗었다. 빛이 움직이는 방향을 더듬었다. 지금 뭔가 보였소? 뭐가요? 빛 같은 거요. 아주 희미하지만. 이채원과 하준은 서로를 바라봤다. 하준이 민태준 앞으로 다가가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이거 보여요? 민태준은 집중했다. 눈앞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형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 빛이 움직였다. 보여. 조금 보여. 정말요? 하준이 신나서 소리쳤다. 이채원은 눈물을 글썽였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소. 형체는 보이지 않소. 그저 빛의 움직임만 느낄 뿐이요. 괜찮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민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뛰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고맙소, 두 분. 정말 고맙소. 그날 저녁 민태주는 오 집사를 불렀다. 집사,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채원 씨와 하준이를 본체로 옮기게 해주게. 별채는 너무 멀어. 오 집사는 표정이 굳었다. 본체 말입니까? 그래. 2층 동쪽 방으로 안내하게. 햇살이 잘 드는 방이지. 하지만 그곳은 민우 방 옆이지. 알고 있네. 그래서 더 그곳이 좋아. 오 집사는 입을 다물었다. 민우의 방. 화재로 타버린 후 다시 지은 그 방. 민태준이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사. 예. 채원 씨와 하준이를 잘 챙겨주게. 이제 우리 식구야. 오 집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복도를 걷는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우리 식구라. 그는 생각했다. 10년 전 자신의 아들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민태주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직원의 가족일 뿐이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가족이라고 했다. 오 집사는 주먹을 쥐었다. 가슴속 분노가 커져갔다. 다음 날 아침 이채원과 하준은 본체 2층으로 이사했다. 넓고 밝은 방이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하준이 신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다. 이채원은 짐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우리 정말 운이 좋구나.
회장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 새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이채원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준아, 너무 기대하지는 마. 회장님은 아직 아픈 분이셔. 괜찮아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 거예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오 집사가 들어왔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봤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갖춰져 있네요. 오 집사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준을 바라봤다. 아이가 집안에서 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회장님께서 놀라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준은 뛰던 것을 멈추고 오 집사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그리고 음악실 사용 시간도 정해 주십시오. 소음이 다른 곳까지 들립니다. 이채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회장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불편합니다. 30년 넘게 이 집을 관리해온 사람으로서 질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오 집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하준이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저 아저씨 왜 그래요? 모르겠다. 아마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불편한가 봐. 근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이상해? 네. 겉으로는 차갑게 말하는데 속에는 뜨거운 게 있어요. 화난 것 같아요. 이채원은 하준의 말에 불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야. 하지만 오 집사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식사 시간마다 이채원과 하준의 자리에는 찬 음식이 놓였다. 따뜻한 국은 미지근했고 밥은 딱딱했다. 집사,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민태준이 물었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음식 온도로 알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주방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매일 반복되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다. 이채원은 참았다. 하준에게 자신의 따뜻한 국을 나눠주며 괜찮다고 했다. 복도에서도 오 집사는 냉랭했다. 이채원과 마주치면 인사도 없이 지나쳤다. 하준이 인사해도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저 아저씨 저희가 싫은가 봐요. 아니야. 원래 성격이 그런 거야. 근데 회장 아저씨한테는 안 그래요. 하준의 말이 맞았다. 오 집사는 민태준 앞에서는 완벽한 집사였다. 하지만 이채원과 하준 앞에서는 달랐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하준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꽃들을 보며 노래를 불렀다. 민태준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소리를 찾고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준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꽃을 보고 있었어요. 정원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하지만 회장 아저씨가 괜찮다고. 회장님은 앞이 안 보이셔. 내가 뭘 하는지 모르시는 거야. 오 집사가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희 모자가 뭐하러 왔는지 나는 알아. 회장님 재산 노리고 온 거지?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는 회장 아저씨를 도우려고 왔어요. 도와? 8살짜리 꼬마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진짜예요. 저는 아저씨 눈을 낫게 할 수 있어요. 오 집사는 비웃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못 고친 걸 너 같은 애가 목소리로 마음을 치료하면 닥쳐. 오 집사가 소리쳤다. 하주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10년 전에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내 아들도 낫게 할 수 있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어. 내 아들은 결국 죽었어. 그 누구도 살리지 못했어. 하주는 오 집사의 얼굴을 바라봤다. 목소리 안에 슬픔이 가득했다. 아저씨도 아들이 있었어요? 있었지. 과거형이야. 이제 없어. 아저씨 목소리에서 들려요. 낮은 미음이요. 아주 슬픈 소리예요. 오 집사는 표정이 굳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아빠를 잃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누군가를 잃으면 얼마나 아픈지. 하준이 한 걸음 다가갔다. 근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아저씨 아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오 집사는 주먹을 쥐었다. 가슴속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내가 뭘 알아? 넌 아무것도 몰라. 알아요. 아저씨는 회장 아저씨가 미운 거예요. 아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오 집사는 숨이 막혔다. 8살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었다. 근데 그건 오해예요. 회장 아저씨는 닥치라고 했어. 오 집사가 하준의 어깨를 밀었다. 하준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다. 하준아. 이채원이 달려왔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다. 무슨 짓이에요? 그녀는 하준을 일으켰다. 하준의 무릎에서 피가 났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오 집사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이채원은 분노했다. 집사님,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오 집사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다. 이채원은 하준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민태준이 나타났다. 지팡이를 짚고 현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 소리가 들렸는데. 회장님. 이채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태준은 그 떨림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요? 하준이가 다쳤소? 집사님이 하준이를 밀었어요. 민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하준이 무릎이 다쳤어요. 민태준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준 쪽으로 손을 뻗었다. 하준아, 괜찮나? 아프나? 괜찮아요, 아저씨. 조금 까진 것뿐이에요. 집사? 민태준이 소리쳤다. 큰 목소리가 고택 전체에 울렸다. 오 집사가 다시 나타났다. 불렀습니까? 자네 지금 뭐 한 거야? 실수였습니다. 실수? 아이를 밀어서 다치게 한 게 실수야? 민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였다. 집사, 난 자네를 30년 넘게 믿어왔네.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어. 회장님, 내 사람 건들지 마. 채원 씨와 하준이는 이제 내 가족이야. 내 새 가족이라고. 오 집사는 그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족이라고요? 그래, 가족이야.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들이 가족입니까? 그래. 혈육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지. 오 집사는 비웃었다. 그럼 10년 전 제 아들은 뭡니까? 그땐 왜 그런 말 안 하셨습니까? 민태준은 멈칫했다. 집사, 그건 치료비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에도 안 오셨습니다. 오 집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외롭게 죽었습니다. 민태주는 입을 다물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근데 지금은 다르시군요.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가족이라고 하시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집사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오 집사는 차갑게 말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집사, 그리고 회장님께 충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집사는 이채원과 하준을 바라봤다. 저 모자를 조심하십시오.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연극하는 겁니다. 눈 고친다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집사,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니까 하는 겁니다. 회장님은 앞이 안 보이시니 속는 겁니다. 오 집사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태주는 그를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채원은 하준을 안고 떨었다. 민태주는 지팡이를 짚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정말 그런 걸까? 자신이 속고 있는 걸까? 민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 채원 씨의 마음도 진심이었어.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것은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오 집사가 떠난 후 고택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편안한 것이 아니었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민태주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문 쪽을 향했지만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오 집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연극하는 겁니다. 눈 고친다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민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하준이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어.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그럴까? 일주일 만에 가족이라고 했어. 너무 빨리 마음을 연 거 아닐까? 4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일주일 만에 열릴 수 있을까? 민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이채원의 목소리였다. 민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대답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이채원이 들어왔다. 민태주는 그녀의 발소리를 들으며 위치를 파악했다. 하준이는 자고 있어요. 무릎 치료하고 피곤했나 봐요. 다행이요. 침묵이 흘렀다. 이채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집사님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고 있어. 하지만 민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채원은 그것을 알아챘다. 회장님은 거짓말을 잘 못하시네요. 민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채원 씨, 예. 솔직히 물어보겠소? 당신은 왜 여기 왔소? 이채원은 잠시 침묵했다. 회장님을 돕기 위해서요. 그게 전부요? 예. 돈은? 내 재산은 관심 없소? 이채원은 상처받은 듯 숨을 들이켰다. 회장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요? 민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채원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다.
저는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하준이를 혼자 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돈도 부족했고 미래도 불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 없어요. 제 것은 제가 벌어서 살았어요. 하준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알고 있소.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민태주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오. 하지만 오 집사 말이 계속 신경 쓰여서 집사님은 회장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과거 일 때문에. 그래서 저희를 이용해서 회장님을 아프게 하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소. 내가 집사에게 잘못했소. 그의 아들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소. 민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도 일이 바빴소. 회의가 많았고 계약건이 있었소. 병원 갈 시간이 없었소. 아니, 시간을 내지 않았소. 회장님, 지금 생각하면 변명이요. 시간은 있었소.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거요. 일을 사람보다 앞에 뒀소. 이채원은 민태준의 손을 잡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회장님은 지금 변하고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예. 저와 하준이가 증거예요. 회장님은 저희를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민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음악 치료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민태준의 태도는 달라졌다. 회장님, 오늘은 아드님이 좋아하던 동요를 불러드릴게요. 하준이 말했다. 하지만 민태주는 시큰둥했다. 됐어. 오늘은 그만하자. 왜요? 아직 30분밖에 안 했는데. 피곤해. 쉬고 싶어. 하준은 엄마를 바라봤다. 이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하죠. 그들이 나간 후 민태주는 혼자 남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니, 이미 감겨있는 눈이었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희미한 빛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왜일까? 왜 다시 어두워진 걸까? 민태주는 알고 있었다. 의심 때문이었다. 마음이 다시 다쳤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태주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향했다.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 정말 저 모자를 믿어도 될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오 집사 말이 맞는 걸까?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가벼운 발소리. 하준이었다. 민태주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하준아? 아저씨?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까운 곳에서. 왜 안 자나? 한밤중인데. 물 마시러 가려고요. 아저씨도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민태주는 하준 쪽으로 걸어갔다. 손을 뻗어 하준의 머리를 찾았다. 작은 머리가 손에 닿았다. 하준아. 네. 너 정말 내 눈을 고칠 수 있나? 하준은 잠시 침묵했다. 아저씨, 제 목소리가 안 믿어져요? 민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준은 천천히 말했다. 아저씨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어요. 라 음으로 돌아갔어요. 지난주엔 라샵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다시 슬퍼지신 거예요. 마음이 다시 다친 거예요. 민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하준아,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를 의심했어. 괜찮아요. 하준이 민태준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좋은 일이 생기면 무서워해요. 또 나쁜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닫아버려요. 넌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요. 아빠는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혼자 아파했어요. 혼자 무서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민태준은 하준을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랐다. 손을 뻗었다. 하준이 그 손을 잡았다. 아저씨도 그래요. 혼자 무서워하고 계세요. 근데 괜찮아요. 무서운 게 당연해요. 하준아, 저도 무서워요. 엄마 없으면 어떡하나. 제가 아프면 어떡하나. 매일 무서워요. 하준이 민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무서울 땐 누군가 손을 잡으라고. 그럼 덜 무섭대요. 민태준은 하준의 손을 느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 손에서 용기가 전해졌다. 고맙다, 하준아. 아저씨, 다시 시작해요. 음악 치료. 제가 꼭 아저씨 눈뜨게 해줄게요. 알았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민태준이 식당에 내려왔을 때 새로운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소포? 예. 오 집사님이 보낸 것 같습니다. 민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오 집사가 왜 소포를 보낸 걸까? 뭐가 들었나? 서류와 사진들입니다. 읽어주게. 새 집사가 서류를 펼쳤다. 이채원, 40세, 남편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 빚 3천만 원, 아들 학비 체납 기록. 민태준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리고 사진이 있습니다. 이채원 씨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입니다. 상대방은 개인 탐정 사무소 직원으로 보입니다. 민태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언제 찍은 사진인가? 한 달 전입니다. 이곳에 오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민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빚이 있었다. 그것도 3천만 원이나. 그리고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났다. 설마 정말 나를 조사한 건가? 재산을 노리고. 그때 이채원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채원은 이상함을 느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채원 씨. 민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소? 이채원은 숨이 막혔다. 그건 어떻게 대답하시오. 빚이 있소? 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얼마요? 3천만 원입니다. 남편 병원비였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민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요? 뭐라고요? 내 재산으로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연극한 거 아니오? 이채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태준을 바라봤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한 달 전에 개인 탐정을 만난 건 뭐요? 나를 조사한 거 아니오? 이채원은 입을 다물었다. 실제로 그녀는 개인 탐정을 만났다. 하지만 이유가 달랐다. 회장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
증거가 있는데? 증거는 맞지만 이유가 달라요. 저는 됐소. 민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당장 짐 싸서 나가시오. 회장님, 나가라고 했소. 민태준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다. 이채원은 눈물이 났다. 그때 하준이 뛰어들어왔다. 아저씨, 왜 그래요? 하준아, 너도 엄마 따라 나가렴.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돼.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날 속였어. 너희는 나를 이용한 거야.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는 증거가 있나? 하준은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아저씨 목소리 들어봐요. 지금 파음으로 떨어졌어요. 제일 낮은 음이에요. 다시 어둠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럼 말하지 마. 민태준이 소리쳤다. 음악 치료니 뭐니 다 헛소리야. 내 눈은 절대 안 떠. 희망 같은 건 없어. 아저씨, 나가. 당장 나가라고. 민태준은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쳤다. 큰 소리가 났다. 하준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이채원이 하준의 손을 잡았다. 하준아, 가자. 엄마, 안 돼요. 아저씨 눈. 됐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이채원은 눈물을 닦으며 민태준을 바라봤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필요 없소. 들어주세요. 이채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개인 탐정을 만난 건 맞아요. 하지만 회장님을 조사한 게 아니에요. 제 남편 사건을 조사한 거예요. 민태준은 잠시 멈칫했다. 남편 사건? 남편이 쓰러진 날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약이 바뀌어 있었어요. 심장약이 다른 약으로 누군가 바꾼 것 같았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상관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 안 한 거예요. 회장님 일이 아니니까. 이채원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게 됐네요. 저희가 빚이 있다는 것도, 조사를 했다는 것도. 그녀는 하준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회장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단 한 번도 회장님을 속이지 않았어요. 엄마. 하준이 뒤를 돌아봤다. 민태준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아저씨, 저 정말 아저씨 좋아해요. 새아빠 되고 싶었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근데 아저씨가 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닫혔다. 고택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혼자였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둠이 밀려왔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희미한 빛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빛도 희망도 아무것도. 내가 뭘 한 거지? 민태준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고요만이 그를 감쌌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민태준은 그 소리를 들었다. 8년 전 민우가 태어났던 날의 빗소리. 하준이 들려줬던 그 소리. 민태준은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선글라스 아래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다시 한번 스스로의 의심으로, 스스로의 두려움으로 비는 밤새 내렸다. 민태주는 식당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생각할 힘도 없었다. 새벽이 되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태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귀를 닫아버렸다. 회장님, 새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일어나십시오. 감기 걸리십니다. 민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사는 할 수 없이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다. 아침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필요 없어.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 나가. 집사는 물러났다. 민태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되었다. 민태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되었다. 이틀째였다. 민태주는 눈을 감았다. 아니, 이미 감겨있는 눈이었지만 그는 생각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빛이 보였는데 희미했지만 분명 보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그 빛마저 사라졌다. 하준이 떠나자마자 민태주는 깨달았다. 그 빛은 치료 때문이 아니었다. 하준 때문이었다. 채원 때문이었다. 그들이 주는 따뜻함 때문이었다. 마음이 열리니 눈도 열렸던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다시 닫아버리자 눈도 닫혔다. 내가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거구나. 민태주는 중얼거렸다. 의사들이 말했던 게 맞았다. 시민성 시각장애, 마음의 병. 그는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을 보고 싶지 않았다. 가족을 잃은 자신, 직원의 아들을 외면한 자신, 그리고 지금 진심으로 다가온 모자를 의심하고 내쫓은 자신. 나는 변하지 못했어. 민태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결국 똑같아. 4년 전과 10년 전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발소리였다. 회장님, 오 집사였다. 민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자네, 왜 왔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틀째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오 집사가 민태준 앞에 섰다. 일어나십시오. 집사, 자네가 옳았네. 나는 속았어. 저 모자에게. 아닙니다. 민태주는 놀랐다. 뭐라고? 제가 틀렸습니다. 회장님을 속인 건 제가 한 겁니다. 오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채원 씨의 빚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 탐정을 만난 건 회장님과 상관없습니다. 남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하나? 제가 탐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 집사는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이용했습니다. 제 원망 때문에 저 모자를 악용했습니다. 민태주는 숨이 막혔다. 집사, 10년 전 제 아들이 죽었을 때 회장님을 원망했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으셨다고, 장례식에 안 오셨다고. 오 집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회장님도 그때 힘드셨다는 것을, 사업이 어려워서 밤낮 없이 일하셨다는 것을. 아니야, 집사. 그건 변명이야.
나는 자네 아들을 외면했어. 아닙니다. 치료비를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제가 더 바라는 게 욕심이었습니다. 오 집사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제 슬픔을 회장님께 떠넘긴 겁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민태주는 오 집사의 손을 잡았다. 집사, 우리 둘 다 틀렸네. 서로를 탓하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 과거는 과거야. 회장님, 그리고 집사. 민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채원 씨와 하준이 어디 갔는지 아나? 역으로 갔습니다. 기차 타고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민태주는 벌떡 일어났다. 기차가 몇 시에 출발하나? 30분 후입니다. 안 돼. 늦었어. 민태주는 지팡이를 찾았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회장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해. 오 집사가 민태준을 부축했다. 둘은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했다. 고택에서 역까지는 20분 거리였다. 집사, 더 빨리. 알겠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다. 민태주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회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나중에 찾아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민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금 가야 해. 지금 아니면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아. 용기. 그래. 사과할 용기. 진심을 전할 용기. 차가 역에 도착했다. 민태준이 내렸다. 오 집사가 부축했다. 승강장이 어디지? 2번 승강장입니다. 이쪽입니다. 둘은 역 안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놀라서 비켜섰다. 앞 못 보는 남자가 뛰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민태주는 멈추지 않았다. 승강장에 도착했다. 기차가 서 있었다. 출발 5분 전이었다. 하준아, 채원 씨, 민태준이 소리쳤다. 사람들이 돌아봤다. 하준아, 어디 있나? 대답이 없었다. 민태주는 앞으로 걸어갔다.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손을 뻗었다. 하준아, 제발 대답해다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민태주는 그 목소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준아, 그거 내 목소리지? 아저씨. 하준이 계단에서 내려왔다. 이채원이 그 뒤를 따랐다. 회장님, 왜 오셨어요? 민태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회장님, 내가 잘못했소. 당신들을 의심했소. 진심을 몰라봤소. 민태주는 무릎을 꿇었다. 승강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다시 기회를 주시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다. 이채원은 눈물을 흘리며 민태준을 일으켰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안 돼요. 용서받을 때까지는 못 일어나요. 이미 용서했어요. 저희는 회장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민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물론 볼 수 없었지만 이채원 쪽을 향했다. 정말이요? 예. 회장님이 힘드신 거 알아요. 의심하실 만했어요. 아니요. 변명의 여지가 없소.
민태준은 하준을 찾아 손을 뻗었다. 하준이 그 손을 잡았다. 하준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나? 하준은 민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진작 용서했어요, 아저씨.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 나는 무서웠어.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민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무서워서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아저씨, 하준아, 채원 씨, 돌아와 주시오. 제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시오. 이채원은 하준을 바라봤다.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돌아갈게요. 민태준은 울음을 터뜨렸다. 선글라스 아래로 눈물이 줄줄 흘렀다.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준이 민태준을 안았다. 작은 팔이 민태준의 허리를 감쌌다. 아저씨, 이제 다시 치료 시작해요. 제가 꼭 아저씨 눈뜨게 해줄게요. 그래. 이번엔 절대 의심하지 않을게. 너를 믿을게. 그때였다. 민태준의 눈앞에 뭔가 보였다. 희미한 빛이었다. 하준을 안고 있는 순간 그 빛이 다시 나타났다. 지금 뭔가 보여. 정말요? 그래. 빛이 움직여. 이채원이 손을 흔들었다. 민태준은 그 움직임을 느꼈다. 보여. 정말 보여.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민태준은 웃었다. 4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넷은 차에 올랐다. 오 집사가 운전을 했다. 뒷좌석에서 민태준은 하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놓지 않았다. 놓고 싶지 않았다. 고택에 도착했다. 민태준은 하준과 이채원을 음악실로 안내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매일 치료하자. 알겠습니다. 이채원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하준이 민태준 옆에 섰다. 아저씨, 오늘은 특별한 노래 불러줄게요. 무슨 노래? 아저씨 아들이 부르던 노래요. 제가 엄마한테 들었어요. 하준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민태준은 그 노래를 들었다. 민우가 부르던 노래.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눈물이 흘렀다. 선글라스 아래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뜨거운 눈물이었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민태준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4년 동안 참았던 슬픔을 쏟아냈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 모든 것을 울음으로 내보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노래가 끝났다. 민태준은 눈을 떴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빛이 들어왔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빛이었다. 하준의 형체가 보였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였다. 하준아, 내가 보여. 정말요? 그래. 내 얼굴이 조금씩 보여. 하준은 뛰어서 민태준을 안았다. 이채원도 울었다. 오 집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기적이야. 진짜 기적이야. 민태준은 하준을 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부터 매일 치료가 계속되었다. 민태준의 시력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희미하게 보이던 형체가
점점 선명해졌다. 한 달 후 민태주는 하준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맑은 눈동자, 순수한 미소, 모든 것이 보였다. 하준아, 내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구나. 아저씨, 저 원래 잘생겼어요. 둘은 웃었다. 이채원도 웃었다. 석 달 후 민태주는 완전히 시력을 회복했다. 세상이 다시 보였다. 색깔이 보였다. 사람들이 보였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을 봤다. 4년 만이었다.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은 살아있었다. 나 다시 볼 수 있어. 그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민태주는 이채원과 하준을 불렀다.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채원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이채원은 놀라서 입을 가렸다. 회장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 하준이를 아들로 삼고 싶소. 민태주는 하준을 바라봤다. 하준아, 내 아들이 되어주겠나? 진짜 아들로? 하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아저씨 아들 할래요. 이채원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좋아요. 회장님과 결혼하겠어요. 민태주는 둘을 안았다. 새로운 가족이었다. 혈육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다. 6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다. 고택 정원에서 작은 식을 올렸다. 5집사가 주례를 섰다. 회장님과 이채원 씨 그리고 하준이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민태주는 이채원의 손을 잡았다. 하준의 손도 잡았다. 고맙소, 두 사람.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저희도 감사해요,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여보라고 불러주시오. 이채원은 얼굴을 붉혔다. 여보. 하준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민태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아들아. 이제 난 내 아빠야. 셋은 안았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정원에는 꽃이 피었고 새들이 노래했다. 1년 후 민태주는 약속을 지켰다. 하준아, 여기 봐. 뭐예요, 아빠? 이 집 등기증이야.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하준은 놀라서 서류를 봤다. 정말요? 진짜 제 집이에요? 그래. 내가 약속했잖아. 내 눈이 뜨이면 널 아들로 삼겠다고. 이건 입양 서류고 이건 이 집 등기증이야. 넌 이제 내 아들이자 이 집의 작은 주인이니. 와, 감사합니다. 하준은 민태준을 안았다. 민태준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집에서 우리 가족이 계속 함께 살아야 해. 당연하죠. 우리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이채원도 웃으며 끼어들었다. 여보, 너무 큰 선물 아니에요? 아니요. 이 집은 원래 가족을 위한 거요. 우리 가족 모두의 집이요. 그들은 함께 정원을 걸었다. 민태주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꽃들, 나무들, 하늘,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내와 아들의 얼굴. 2년 후 민태주는 재단을 설립했다. 마음치유음악재단이라는 이름이었다. 이 재단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곳입니다. 개관식에서 민태준이 말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채원이 재단의 음악 치료 책임자가 되었다. 하주는 재단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음악을 들었다.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었다. 5년 후 재단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치유센터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 민태주는 63세가 되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다. 세상을 똑바로 보는 눈이었다. 하주는 18세가 되었다. 음악대학에 진학했고 작곡을 공부했다. 돌아가신 아빠처럼 작곡가가 되고 싶었다. 아빠, 저 새로운 곡 만들었어요. 그래, 들려줄래? 하준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췄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민태주는 눈을 감고 들었다. 아니, 이번에는 보기 위해 감은 것이 아니었다.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 감은 것이었다. 곡이 끝났다. 민태주는 박수를 쳤다. 훌륭하구나. 내 아빠가 들었으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제 두 아빠 모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하준이 웃으며 말했다. 민태준도 웃었다. 그래, 넌 두 명의 아빠를 가진 행운아지. 이채원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여보, 하준아, 차 마셔요. 셋은 정자에 앉아 차를 마셨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새들이 노래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민태주는 모든 것이 감사했다. 4년 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자신을 생각하면 기적 같았다. 여보, 뭐 생각해요? 과거를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고 있어. 미래는요? 미래는. 민태주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봤다. 이미 여기 있어. 당신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내 미래여. 이채원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하주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아름다운 색들이었다. 민태주는 그 모든 색을 볼 수 있었다. 4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 이제 그는 매일 그것을 감사하며 봤다. 아빠, 저 노을 봐요. 정말 예쁘죠?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민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다. 하준아, 너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걸 볼 수 있어.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빠가 제 새 아빠가 되어줘서. 둘은 안았다. 이채원도 함께 안았다. 세 사람의 가족. 혈육은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밤이 되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민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수진아, 민우야.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 이제 괜찮아. 행복해. 그리고 너희도 축복해 줄 거라고 믿어. 바람이 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민태준의 얼굴을 스쳤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민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고택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다. 천국이었다.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다. 민태주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어둠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희망을 되찾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8살 소년이 했던 약속. 그것은 지켜졌다.
민태준의 눈은 다시 떠졌다. 그리고 그 눈으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봤다. 가족의 사랑을. 몇 년이 더 흐른 어느 봄날, 민태준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하주는 이제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고, 이채원은 여전히 재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태준은 돌아봤다. 5살짜리 손녀가 뛰어오고 있었다. 하준의 딸이었다. 우리 손녀 왔구나. 할아버지, 저 노래 배웠어요. 들어보실래요? 그럼, 어디 들어보자. 손녀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민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 노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세대를 넘어서, 사랑을 넘어서 그는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어둠이 아니었다. 따뜻함이었다. 사랑이었다. 민태준은 행복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